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잖아요. 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지원이 북한이 생각할 때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위 그거를 이제 정치학적으로 중간자적 이익을 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김정은은 시진핑하고 5번을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을 뒷배로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1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을 대개 한 4.6%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5.3%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소비지수가 1, 2월보다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핵심이 소비인데, 원래 소비가 잘 진작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로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도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그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가 좀 선순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정부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그런 면은 조금 그 분위기가 아직도 완전한 회복 국면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하면서 중국에 대한 칼날을 계속 약화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거기서 안 물러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판 슈퍼 300일이라고 불리는 관세법을 또 통과를 시켰어요. 이 관세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관세 폭탄을 때리면 자기들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현재 미중 관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늘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그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향후 세계의 질서나 이런데 미국 주도의 질서가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은 이 기회가 찬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힘이 예전보다는 좀 약화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에 중국 스스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틈이 좀 생기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미국이 절대적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능력을 다 이제 다른 나라한테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을 때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가 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디커플링도 불가능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이 없거나 또는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들어오는 제품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근원 인플레. 그러니까 애초부터 옛날에 10원이었는데 이제 15원 주고 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디리스킹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중국을 계속 주저앉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AI 플러스라는 것을 이제 향후에 중국의 주요 그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 이거는 리커창 총리 시절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걸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학 기술은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반도체란 말이죠. 반도체 물론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에 중국이 더 이상 반등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최대한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국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잘 아시다시피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금융 제재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승부가 나거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까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물러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중 압박 기조가 계속될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에 그 배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미국에서 오는 것 이상의 어떤 반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맞추면서 중국도 항전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중국 서열 쌈이 자오러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중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실 올해가 중국과 북한 수교 75주년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5단위, 10단위를 좀 크게 기념을 하고 경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잖아요.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전통 전쟁으로 가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뭐 소총 탄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재고가. 그리고 북한은 또 그거를 통해서 군사 기술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또 뭐 식량 원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지원이 북한이 생각할 때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위 그거를 이제 정치학적으로 중간자적 이익을 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김일성이 즐겼었던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중간자 외교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중국을 좀 자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은 시진핑하고 5번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을 뒷배로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당 뭐 전원회의 같은 데서도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약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위층이 방문하고 그러는 건 하는데 거기다가 이 일본이 또 북한하고 뭔가 뭐 정상회담을 해야겠다. 기시다, 김정은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외교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지고 일본하고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동북아 관리하는데 약간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이 볼 때. 그래서 이 75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자오러지라는 당서열 3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위급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면서 북한과 아마 뭐 경축도 경축이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다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김일성 시대에는 이게 혈맹, 뭐 항일운동도 같이 했다 이랬고 김정일 시대에는 좀 그게 훨씬 약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가까이 지내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들과 수교도 하고 이러니까 사회주의의 변절자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뭐 천지가 개벽했다. 김정은이 이제 방문하고 나서. 근데 김정은 이 시절은 지금 이제 과거같이 그런 뭐 혈맹이라든가 뭐 끈끈한 연대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제관계적 상황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졌지만 중국이 볼 때 북한은 여전한 중국의 전략적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뭐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걸 또 적절히 이용해서 중간자적 이익을 조금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북중 수교, 중국 북한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좀 다시 한번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을 좋게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북중 관계를 넘어 북중-러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북러가 가까워지니까 이 많은 분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 이제 이 소위 신냉전 구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북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이 앞장서서 3자 구도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국가인데 이제 정상 국가로서 국제 평화의 뭐 수호자, 건설적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이 거기에 앞장서 버리면 이거야말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중러 구도를 만들어서 한미일과 이 냉전 구도를 만들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 중국이 거기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이라는 것이 뭐 그게 현실화가 진짜 그런 과학기술 때문에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작년에 정찰위성을 2번 실패를 하고 보스토니치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3번째 위성 발사에는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뭐 조언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권사과학기술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 서해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찰위성이 돌면서 남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돌면서 중국도 봅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무장이 될 리는 없지만 과학기술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러시아도 그런 또 중국을 의식을 하고 푸틴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뒷배로 하면서 냉전 구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대1로 상대해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잖아요. 중국, 북한, 자기가 뭐 가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주도적 지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중국 러시아 관계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더 셌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어떤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뭐 묵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안보리 같은 데서도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한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연대는 당연히 지속이 되지만 뭐 군사적이나 이런 거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중국도 상당히 견제를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뭐 이런 틀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일이 작년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이게 아시아 소나토를 만드는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가 뭉치면 그거야말로 또 소다자주의로서 분파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을 앞에 두고는 이 세 나라가 어쨌든 연대의식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 필리핀 영해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해역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남중국해라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뭐 지하자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물동량에 예를 들어서 중국 물동량도 한 40% 정도가 남중국해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도 한 45%가 가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 미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럭, SLOC라고 그러죠. 중요 수송로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큰 호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구단선이라고 그래서 뭐 남중국해 한 90%가 자기네 영토다. 영유권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각국마다 다 자기네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뚫고 나가야 태평양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인도양을 거쳐서 대서양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국의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뚫지 못하면 해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반드시 이 해양 주권을 이쪽에서 가져야겠다.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1도련, 제2도련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방어선을 원래 거놨잖아요. 그 방어선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뚫고 나와야 세계적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그 특히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라는 지역에 섬이 한 230개,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해양법에 의하면 섬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암초라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230개 섬과 암초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불법 매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새화했습니다. 그냥 산호섬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뭐 활주로를 만들고 기항지를 만들고 이거를 그 필리핀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와서 불법으로 섬을 매립해서 기지화했다. 그래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의 바다일 수가 없다. 이건 공해다. 퍼블릭 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공해 항행 자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군함도 파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대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뒷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고 중국은 바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미일 필리핀 3자 간의 회담을 한 거예요. 하면서 결국은 필리핀 바다를 뭐 물대포 쏘고 그랬잖아요. 이 필리핀 바다를 미국이 지켜준다라는 안전 공약을 받아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작전에 차질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필리핀에는 미국의 기지가 있었죠. 나중에 철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오바마 시절부터 사실 복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중국의 확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3자가 이걸 이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포위망이 더 촘촘해진 거예요. 격자 포위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커스라고 그 영국, 미국, 호주 있는 삼각 그 틀 안에다가 이건 이제 안보동맹인데 물론 안보동맹 그러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군사 기술 동맹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여기에 한국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미국의 입장은 이게 이제 소위 뭐 플러스라는 걸 붙이죠. 오커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들 전략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런 소위 남태평양, 남중국해 지역, 대만 해협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뭐 대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